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한 달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원래 연말에 한 편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을 못 맞춰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좀 더 자주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남기혁 소장님 그리고 오늘 메인 게스트 이태경 부소장님 네 환영합니다. 예. 오늘 메인 게스트십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요즘에 뭐 주제가 너무 많죠.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정말 정치의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희의 전문 영역인 부동산에 좀 집중을 해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런 문제 한번 나눠보고요. 또 정의당에서 관련 논평을 내기도 하고 또 주거 관련해서 부동산 총선 공약을 내기도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떤 11.6 대책, 네, 예. 11.6 대책, 12.16. 12.16, 예, 12.16. 12.16, 예. 12월 16일 날 발표했던 대책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가 네네. 하고 전망 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네, 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 음. 작년 11월인가요? 국민과의 대화 TV에서 네네. 보면 저분이 딴 나라에서 살다 왔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부동산을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비난 여론이 막 있고 또 경실련이 뭐 청와대 참모가 집값이 얼마나 올렸느니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그런 기사를 접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아마 이제 강력한 대응을 주문을 했고 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 기조를 이어갈 거다라고 부동산 개혁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딩은 정말 세게 나왔어요. 네. 워딩으로 보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강한 워딩으로 이거는 뭐 끝까지 쫓아가는 네, 데고 예. 실질적인 어떤 약간 구체적으로 들리는 듯한 목표치까지 네. 자기 뭐 값을 되돌리겠다. 뭐 유지하겠다가 아니고 특정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라고 예, 하는 발언까지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까지하고 좀 다른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부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참여정부 시즌 2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많이 다르죠. 사실은 많이 다르고 뭐 이제 외견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건 이제 가격이 막 급등했다는 거 그건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그건 닮은 거 이제 참여정부 때랑 그러긴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안간힘을 썼는데도 이제 약간 그 불가항력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오판을 했고 의지도 좀 약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죠. 참여정부보다 좀 더 박한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예. 훨씬 박한 평가를 받아야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해서 가격이 많이 이제 엄청 오른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문 대통령하고 또 보면은 부동산에 뭐 워낙 퍼스널리티가 많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불 같은 사람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물 같은 분인데. 물 같다는 표현은 약간 좀 오해하시는 차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유약하다 이런 의미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매우 내강형의 인간인 그렇죠. 형이라는 얘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해서 굉장히 확고한 철학과 인식이 있었던 분이죠. 그랬던 분이고 본인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제 사령관 역할을 하셨잖아요. 보면 이제 뭐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식은 좀 굉장히 좀 약하신 것 같고요. 그러신 것 같고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없었죠. 그동안에 놀랄 만큼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다 날렸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거의 안 하시는 이런 거였고
어쩌다 발언을 해도 약간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가 시장 상황하고 거리가 있고 또 미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그 가장 좀 명확한 당신의 어떤 의지를 표시하신 거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보통 이렇게 참여정부 트라우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마음과는 다르게 마음은 있는데 참여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에 뭐랄까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가 꼬꾸라졌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레임덕을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조세저항이. 그러니까 실제로 종부세 내지도 않는 사람들마저도 조중동의 어떤 그 선동에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하면 트라우마 극복하는 방법은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호언을 하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난망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혜롭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호언하지는 않고 그런 확실한 대책을 추진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을 하든가. 근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책을 이렇게 내면서 대통령이 호언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문 대통령이 그거를 하여튼 좀 뭐랄까요?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을 강하게 가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정책은 매우 약하고. 예. 그거는 너무 후퇴해버린 거예요. 예, 트라우마가 있는 걸 알겠는데 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 예.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한 상황. 네. 부수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참여정부 트라우마라고 하면 부동산 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중에서 종부세일 것 같은데 세금 폭탄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이제 조중동이 그걸 덮어 씌웠죠. 그게 일정 정도 주요했고 그리고 선거 패배도 거기서 많은 부분 기인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그건 완전 착각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착각이라고 보세요. 그건 전 100% 착각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참여정부는 2004년에 그 4월달에 그 탄핵 국면에서 총선에서 그 과반 압승했죠. 그 이후에 선거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재보궐 선거부터 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뭐 저는 이제 사실 노무현 정부는 너무 빨리 온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빨리 온 거죠. 근데 지금쯤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온 정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정부가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고요. 그리고 선거에서는 뭐 전패했고 그러니까 그게 뭐 보유세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일종의 견강부회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보유세는 정책 효과도 좀 의심스럽고 정무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 같아요. 청와대 핵심 참모들로 하여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보면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사실 12.16 대책도 보면 대출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제 잡는 거가 거기 이제 포커싱이 있죠. 그래서 그때 그 대목이 되게 아쉽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라우마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다르게 지지도가 엄청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변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2년을 보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2018년이죠. 6월달 지방선거 압승했고 뭐 말 그대로 2006년 지방선거의 참패 완전한 이제 이게 그 재판이었죠. 근데 이제 승패가 바뀐 것뿐인데 근데 그때까지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그
재빨리 그때 했어야 예, 되는데. 예, 세게 해서 이 가격이 튀는 걸 잡았어야죠. 잡았으면 지지율이 그 다음에 그렇게 급락 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동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워낙 높았기 때문에 80% 넘고 이렇게 계속 지지가 유지된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서 떨어지는 건 그 자연스러운 일인데 떨어지는 속도랑 낙폭이 너무 컸어요. 예, 근데 이게 지방선거 직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게 2018년 7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3차로 굉장히 폭등하는 국면의 이 수준으로 딱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 가격 급등하는 걸 미리 막았더라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걸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역설인데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안 좋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끌고 오는 거를 막았고 그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이게 참 이제 비극이죠. 역설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가장 이제 고무적인 것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이면 다 알죠. 강남, 예, 뭐 강남 사구랑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광,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렇게 8개 구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납득하기 힘들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원상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처음 그런 말씀하셨죠. 네, 예, 처음 예, 그래서 이제 놀랐어요. 예, 그동안 이제 가격 급등을 용인하지 않겠다 정도 얘기였는데 이제는 돌려놓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 16 이후에 추가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아주 어딘 강했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약발이 떨어지면 더 강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은 뭐로 보십니까? 좀 이따 12, 16 얘기하겠지만 네, 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일단 제가 뭐 가장 지금 임박한 것이 이제 공시 가격제도. 공시가격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게 기본적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얼마나 개선할 거냐. 지금 개선하겠다는 공표는 했는데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화율을 얼마까지 끌고 갈 거냐. 지금 대체로 그 부동산 종마다 다 다르죠. 근데 아파트가 한 80% 정도 하죠. 아니요. 소장님 75%? 한 70% 가까이 붙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아파트는 그렇고 단독주택은 60%가 채 안 될 거예요. 땅은 50%에서 60% 사이고. 예. 그러니까 같은 가격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같은 가격이라도 내는 이제 세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런 거를 과표를 올려버리는 거죠. 공시가격을 올리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잘 안 해온 거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걸 잘 안 하는지. 예, 그것을 이제 과표를 올려서 그거는 이제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진짜 부자들은 주택에 사니까요. 그래서 네.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실거래가 반영률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어디까지 붙일 거냐라고 하는 거 목표를, 그렇죠? 그래서 뭐 85%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뭐 그 부동산 종류랑 상관없이 뭐 그게 뭐 빌딩이든 뭐 아니면 나대지든 그렇죠? 주택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 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성 기간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 이게 쭉 보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물론 뭐 보유세 효과가 나는 그렇습니다. 보유세 이제 증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고 종부세도 그렇지만 이게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뭐 얼마 이상 못 올린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사 그런 게 있다 해도 어쨌든 간에 계속 가격은 그 세부담 늘어나는 것이어서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일단 먼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지금 뭐 부작용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름 말할 수 없죠. 이게 일종의 조세 회피처 역할도 하고 저희도 지난번 우리 조정은 강평사님 강평사님 초청해서 들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편 들으시면 자세한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그걸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게 소급적으로 줄일 거냐. 뭐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일단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는 언제 하는 겁니까? 보유세는 당장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네. 일단 12.16 대책에도 일부 포함된 것이고 고가 주택은 올려주는 거죠. 된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공시가격제도 개선되면 보유세는 아무 증세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시 후속 대책으로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12.16 대책부터 먼저 한번 그러시죠. 살펴볼까요? 12.16 대책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길래 사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발언한 것은 12.16이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게 약발이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떨어지면 더 강한 거 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것들이 12.16에 포함이 된 건가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종합 대책이죠. 종합 대책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종합 대책은 뭐 한 세 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7년에 파이 대책,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9.13,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12.16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종합 대책인데 12.16 대책의 가장 핵심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대책이 사실은 많은데 역시 핵심은 이제 대출 수요 관리이죠. 그게 이제 거기에 포커싱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 굉장히 이제 충격에 불어넣었던 것은 시가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거. 어제부터였나요? 그제부터였나요? 이제 그건 들어갔죠. 그게 하나 있고요. 처음이죠. 이렇게 한 건 전면 금지. 금지입니다. 15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살 거면 네 현금으로 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LTV를 강화했습니다. LTV 이제 이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이거에 거죠. 대해서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LTV가 담보 인정 비율이고 DTI가 이제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TI는 이런 거, LTV는 이런 거죠. 만약에 10억짜리 시가 10억짜리 주택이 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LTV가 40%다. 라고 하면 4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소득이 얼마 되느냐 매년 이걸 또 봐요. 그 DTI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4억은 상한이고 그거 떨어지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DTI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데 이거를 좀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LTV가 40% 그렇죠. 40%인데 지금 이거를 나눠서요. 시가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LTV가 20%가 되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구분해서 이게 저기랑 똑같아요. 비싼 거는 20%.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는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만 20%. 세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누진 구조하고 똑같네요. 세금 같은 거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이게 그 구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 많은 사람 착각하는 거는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딱 그거를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그렇죠. 적용받고 초과 부분에서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면 9억까지는 40% 인정해주고 맞습니다. 나머지 초과, 1억에 대해서는 20%만 인정해주겠다. 역시 강 대표님은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그 주택이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0%만 받는 13억이면 그냥 20% 되는 거냐 그냥 일조로 곱해서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존보다는 줄어드는 거죠. 대출을 덜 해주겠다 이거죠. 대출 덜 해주겠다. 덜 해주겠다. 그럼 인식이 어떻게 보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 시장에 자꾸 돈을 집어넣는 게 그렇죠. 상승 원인이라고 본 거네요. 제가 그건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그 담보대출 관리하는 가장 두 개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통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도 저번 예. 얘기를 했죠. 조정훈 간평사가 예. 지적을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다 비슷한데요. 이게 뭐 부동산 자본주의처럼 돼서 이게 그냥 집 살 때도 빚내서 집 사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막 무한대로 사실상 빌려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전엔 돈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돈은 너무 넘치니까 그냥 레버리지 일으켜서 집 사라라고 하고 그러면 집값이 뛰죠. 뛰니까
전세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전세도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전세도가 있지요. 그 전세 살기 힘드니까 전세도 오르니까 그러면 그것도 대출할 수 있게 해줄게. 전세자금 대출 받아 이런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안 올릴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매매가 뛰고 전세가 따라 뛰니까 그럼 대출 쉽게 해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그게 그나마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투기에 또 온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일단 투기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도 자기는 집 갖고 있고 자기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요. 전세 살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투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세 실제 사는 세입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들, 다주택자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예. 저는 그건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줄 당연히 알죠. 그렇게 예, 생각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을 갖고 네.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왜 해줘? 예.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저는 예.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예. 생각했었는데 예.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안 되는 걸 왜 또 안 된다 그러지?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면 최근에 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보면은 뭐 그 시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 그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전세자금 대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오늘이군요. 예, 오늘부터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공적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해주는 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금융공사랑 허그는 공적 보증이고 사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예, 근데 그 동안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한이 없었어요. 그건 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보증이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게 9억 원 넘어가는 주택에 맞습니다. 대한 전세자금 이건 대출. LTV랑 상관없어요. 예. 9억 넘어가는 주택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왜 9억을 넘겨야 되지 그죠? 왜 다 전면적으로 금지를 못 시키고 이게 실질적인 수요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수요 말고 뭔가 예. 생활의 수요가 있나 보죠.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아파트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파트가 뭐 주택을 거의 대표하다시피 하니까 이걸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정부의 인식하고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게 투기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는 생각은 강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끊어낼 거냐라고 할 때 이게 가장 돈 되는 걸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투기 수요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이 되는 아파트가 어딜까요? 강남 재건축이죠. 그것도 강남에서도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죠. 예, 재건축 아파트는 뭐 거의 대부분 투기 수요죠. 그거 다 쓰러져가지고 집에 왜 들어서 사겠어요, 사람들이. 거의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보면 순서가 강남 동남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강남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이 동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가격이 올라가죠. 항상. 그리고 가장 많이 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뛰는 거는 뭡니까? 이 강남권에 있는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레미안 퍼스티지나 최근에 이제 평당 1억을 돌파했다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거, 미쳐 정말. 예, 그런 거. 평당 1억. 그다음에 이제 잠실로 오면 이제 잠실 엘스나 뭐 리센츠, 예, 뭐 이런 거죠. 엘리트 아파트들이죠 이게. 예, 트리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 아파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격 바로 따라서 올라가요. 저하고 하여튼 너무 먼 지역이어가지고 이름이 막 나오는데 예. 어떻게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용성광,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이것도 보시면 위치가 서울하고 얼마나 가깝냐, 근접하고 있냐, 강남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예전에 2014년 가을에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해서 이제 6년째 오른 건데요. 그 오르기 직전에 사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된 거거든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마용성광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죠. 가격 상승세가. 근데 이런 것들은 상승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는 신도시들,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주변부까지 번져갑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폭탄 떨어진 다음에 이게 그냥 이게 피폭되는 이 그 범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정확히 본 거고 그러면 역시 핵심은 9억 초과 아파트들 결국에는 지금 9억 초과 아파트들인데 주로 여기 몰려 있죠. 요거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세게 조이는 거고 이게 그 간단치 않은 게 다 현금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고 떨어뜨리면 이게 순차적으로 또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강남 아파트 오르는 거는 내비둬라. 그들만의 리그인데 왜 그거를 정부가 자꾸 잡으려고 하냐. 그냥 실질적으로 서민들 혹은 일반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든 하고 그다음에 공급도 하고 해야지. 왜 자꾸 강남하고 싸우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문제죠. 시장이라는 게 보통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남 그럼 집값하고 이게 전체 집값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뭐 이제 거기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튼 근래에 그 경험하고 목격하는 것은 아무튼 굉장히 밀접하죠. 상관관계가. 그래서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 그 지역이 거기에 맞춰서 키를 맞추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죠. 강남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들이 평당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은 뭐 평당 8, 9천 찍고 그다음에 마용성은 또 거기 맞춰서 또 찍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쭉 줄을 서요. 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어서 그 시장을 본다면 그게 강남은 낫더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네, 강남이 선도를 하고 다른 데를 다 이끌어가니까 강남을 이제 투기를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강남에서 보면 거기가 다주택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거는 이제 매매 차익을 많이 누리고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는데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는 시장은 그냥 놔둬라. 만약에 거기 다주택자들도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인프라가 잘 깔려서 가격이 올라. 그런 거는 좀 사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거기 올라오는 거를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고 불로소득도 많이 생기고 그럼 국가 경제에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 말한 것처럼 강남으로 시작해갖고 퍼지니까 그러면 거기를 잡아야죠. 고가 주택이 곧 다주택자라고 하는 어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성향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거를 잡겠다고 하는 거라고. 뭐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거기가 일종의 진앙 역할을 하는 거죠. 가격 상승에 진앙 역할을 하는 거고 떨어지는 것도 똑같은 순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아서 거기가 이제 호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10% 이상 빠졌어요. 지금 빠지는 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가 좀 적게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딱 이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장은 제대로 읽었다고 봐요. 근데 저기 부소장님, 우리 강 대표님이 질문한 것처럼 집이 있는 사람들,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억이든 말든 간에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건 그 자체는 그 자체를 아예 막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거기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근데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조이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굉장히 많군요. 종합 대책이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9억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상 보증을 안 해주면서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이렇게 막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또 중요한데 전세 대출을 받은 다음에요. 시가 9억 원 초과한 주택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전세 대출을 받은 걸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 네,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빌려줬던 걸 다시 뺏는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9억 이하의 1주택만 허하겠다라는 거네요. 사실상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주택을 살려고 하면 그건 예, 예. 아예 돈을 회수해 버리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꽤 잘 설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전세 대출 받아서 갭투기하는 건 사실상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기본적으로 강남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못 사네요. 네, 그렇죠. 다 9억 넘을 테니까 예, 강남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대출 관련해서는 꽤 이번에는 네, 강하게 굉장히 세게 조이고. 주택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든 꽤 강하게 조이고 있고 그래서 시장 반응은 지금 9.13 때랑은 좀 많이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한때 이렇게 그 다주택을 못하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진 하진 않았는데. 않았죠. 네. 그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건 강제로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말은 했었는데 그때. 네.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많이 다르죠. 거래를 허가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이번에 허가제 뭐 얘기도 나와가지고 뭔 소리라는 건가. 근데 또 재밌는 건 허가제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는데 또 정책실장이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청와대 같이 근무하면서 그러니까요. 서로 뭐 하는 거야. 정무수석 아닌가요, 강기정? 네, 맞아요. 정수석은 아마 그냥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와전이 됐지만이. 와전된 건데. 그러면은 그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방금 뭐 10% 이상 떨어진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거래가 일단 당연히 이제 절벽. 거래 절벽 그건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래 절벽은 우리가 뭐 처음 경험하는 건 아니죠. 예컨대 이제 그 9.13 때 같은 경우에도 그 2018년입니다. 12월 달부터 이게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매매 거래 건수죠. 1,000대로 떨어지거든요. 1,000건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2월인가 3월까지 지속됐어요. 근데 사실 그게 거의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8년만 하더라도 4, 5, 6, 7, 8, 5년 연속으로 올랐고 최장 기간 연속으로 상승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상승 기간도 그렇고 상승률도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 모를 수 없다라고 예측하셨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그건 저 지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내재적인 가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가격 사이에 이제 거리가 항상 있지만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그 자체로 사실은 이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가격이라고 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 어떤 자산이든 예외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강남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차하락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했죠. 작년에 근데 안 그랬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놀랍고. 기억납니다. 예, 제가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도 이건 못 올라간다 더 이상. 네. 절감하는 게 시장은 정말 알 수 없다. 정말 이게 예측할 수 없고 이게 워낙 오랫동안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심리 상태가 비이성적인 상태가 된 거고 그랬던 거였는데 그 작년 보면은 이게 10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10,000건을 다시 돌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12, 16 대책을 굉장히 빠르게 황급하게 내놓은 것도 그 거래량을 보고 놀랐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건 안 좋은 신호니까. 거래량은 지금 아무튼 급감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위주로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확산되는 추세이고 해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안심하지 않고 좀 시장 참여자들이 확실하게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정도 더 내놓으면 심리가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